서울을 떠난 건 처음이었어요. 유나리는 낯선 소도시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이사 온 지 2주도 차에 되지 않는 아침. 엄마 서지연은 평소처럼 새벽같이 출근했고 하리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린 잿빛 하늘 겨울이 다가오는 길목의 찬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입에 잘 맞지 않는 새교복의 옷깃을 여미며 하리는 새로 전학 갈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설고 낯선 골목 이름조차 외우지 못한 버스 정류장. 지하철 대신 가니버스에 몸을 실은 그녀의 마음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날 엄마와 하리는 단 하루 만에 짐을 싸나와야 했습니다. 서울의 따뜻한 집 단짝 친구들, 밝은 교실, 아빠의 아침 라디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 이후로 하리는 어른이 되지 않아도 감당해야 할 감정이란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버스가 학교 앞 정류장에 멈춰섰을 때 하리는 잠시 숨을 멈춰섰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문은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삼켜버릴 듯 거대하고 차가운 철문. 교실까지 가는 복도는 낯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마저 하린에겐 먼 나라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말조차 어색하게 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들어가자 유나린 가슴 깊은 곳에서 외치는 자신만의 응원에 귀 기울이며 교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은 떠들썩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간 아이 뒷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틀어놓고 웃는 무리 창가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학생까지. 모두가 누군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공간. 그곳엔 자신이라는 자리는 아직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하린을 교단 앞으로 데려가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전학생이야. 윤하린이라고 해. 잘 부탁한다. 하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은 무심했고 몇몇 아이들은 슬쩍 흘겨보았지만 금세 관심을 거뒀습니다. 유일하게 뒷자리에 앉아있던 단발머리 여학생만은 하린과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웃어주었죠. 그 웃음이 하린의 속을 조금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린의 자리는 창가 쪽 맨 뒷자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학교 운동장이 그리고 멀리 골목길과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서울과는 너무 다른 풍경. 어쩌면 이곳에선 아무도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익명성은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리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지연은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조용히 집을 나섰고 하리는 혼자 아침을 챙기고 혼자 현관문을 닫아야 했죠.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 지금 정말 혼자구나. 그 순간 하린의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실이 조용히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늘로 꿰매진 듯 눈에 띄진 않지만 점점 옥죄어 오는 감정.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하린은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저릿했어요. 그날 수업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수업 분위기는 적당히 산만했으며 쉬는 시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하린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쉬는 시간이 끝날 무렵 창밖을 멍하니 보던 하린은 무심코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하얀 피부 위에 얇게 핏줄이 지나가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일상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앞으로 찾아올 폭풍 같은 나날의 전조가 될 줄은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던 4교시 끝자락. 수업종이 울리자 교실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오래가지 않았죠.
쾅! 교실 뒷문이 마치 무언가의 발로 차이기라도 한 듯 거칠게 열리며 강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아이들의 말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고개를 돌린 아이들의 표정엔 일제히 긴장감이 맺혔고 몇몇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죠. 그 문을 밀고 들어온 것은 이 학교에서 백태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숨을 죽인다는 소문의 중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어깨를 감싼 문신 비슷한 낙서,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교실 전체를 훑었습니다. 누구야 전학생이? 태민의 짧고 낮은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타겟을 지정하기 위한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 뒤로는 서너 명의 아이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들 교복 대신 사복 차림에 허리춤엔 휴대폰 대신 라이터가 매달려 있었고 눈빛엔 거리감 없는 폭력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하리는 감각이 느려지는 듯한 기분으로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정확히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그들은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태민은 책상 앞에 팔을 괴고 삐딱하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하린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까지 훑었고 입가엔 비릿하고 불쾌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너구나. 전학생 이름이 윤하린. 하린은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그걸 들키지 않으려 애썼죠. 얼굴은 합격. 내 스타일이네. 뒤따라온 무리는 기다렸다는 듯 낮고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명히 하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장면은 누가 봐도 그들만의 놀이였습니다. 그 순간 하린의 옆자리 친구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작은 떨림이 유진의 손끝에서 전해졌죠. 하지만 하린은 그 손을 조용히 쥐고 자신을 향한 조롱 가득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볼 일 있어요. 용것만 말하죠. 그 당돌한 대답에 태민의 눈썹이 살짝 들렸습니다. 주변에선 다시 한번 킥킥거리는 소리가 퍼졌지만 태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내 여자 해라. 나 백태민이 고른 거니까.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모두 하린과 태민에게로 향했고 하린은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선언이자 지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린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싫어요. 짧고 단호한 거절. 그건 마치 조용한 교실에 던져진 돌멩이 한 개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민의 입에 걸려있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눈동자는 깊은 분노로 짙게 물들었죠. 뭐라고? 그의 낮은 음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말이 장난 같았냐? 감히 네가 날 거절해. 교실 안 아무도 숨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쥔 필통을 떨어뜨렸고 유진은 하린의 손을 꼭 쥔 채 등이 촉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은 마지막으로 하린을 노려본 후 말을 던졌습니다.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는 교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무리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하린의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하린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더 이상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지옥의 입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린은 매일 아침 눈을 뜨기 두려웠고 거울 앞에서 교복을 입으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스스로에게 다짐해야만 했습니다. 지지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등교와 함께 산산이 부서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얀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에 지워지지 않는 검정 매직 글씨들을 마주했습니다. 걸레 같은 년, 백태민 거임, 건들지 마라, 밤엔 얼마. 아이들은 슬쩍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웃음을 참지 못한 듯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죠. 그녀는 조용히 물티슈를 꺼내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직은 지워지지 않았고 눈물은 억지로 참은 채 눈동자에 맺히기 시작했죠. 국어 수업 시간. 하리는 교과서를 꺼내려다 가방 안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전날 밤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사라진 겁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책이. 그녀의 말에 선생님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전학온 첫 주부터 준비물 안 챙기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애들 보면서 필기라도 해. 하리는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고 뒤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은 그날 저녁 화장실 휴지통에서 찢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의적이었습니다. 체육 시간 후 운동화를 갈아 신던 하리는 발바닥에 따끔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신발 안에는 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조심스럽게 깔려 있었죠. 발에 난 상처는 작았지만 그 상징성은 끔찍했습니다. 넌 아무 데서도 안전하지 않아.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그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줄을 서던 하리는 누군가의 손에 밀려 앞으로 넘어졌고 식판이 완전히 뒤집혀 온몸에 음식물이 뒤버벅댔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이 손등을 데웠고 반찬과 밥은 교복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야, 된장국 먹으러 왔냐? 크크, 옷이 그나마 이쁘더니 이제 걸레 됐네. 크.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하린의 귓가를 벼락처럼 때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 교복을 손세탁하고 물기 마를 때까지 수건 하나 두르고 칸막이 안에 숨어 있었죠. 아이들은 방관자였습니다. 하린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대부분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함께 조롱하거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백태민과 무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하린을 더 잔혹하게 밀어붙였죠. 하린의 일상은 고통의 메뉴판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책상이 찢기고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심지어 어떤 날은 보지 못했던 속옷이 체육복 가방에 넣어져 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체육 선생님은 하린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그날 하린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주말학교 커뮤니티 앱에 한 장의 합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밤마다 남자들한테 돈 받고 다닌다는 유나린의 진짜 모습. 사진 속 인물은 하린처럼 보였지만 누가 봐도 조작이었고 댓글엔 비웃음과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몸값 얼마냐 진작부터 수상에 신고를 해도 운영자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진은 수많은 아이들의 핸드폰 속에 저장된 채 하린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이마, 턱선, 입술, 눈동자 그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 사라지고 싶다. 괴롭힘이 시작된 이후 유나리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잔인했던 건 그 모든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리는 용기를 내어 담임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학생들이 교실을 비운 틈을 타 조용히 교무실로 들어갔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 좀 힘들어요. 백태민이라는 애가 저를 계속... 하지만 하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하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린 혹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태민이도 그냥 관심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요즘 남학생들 다 좀 그렇잖니? 그 순간 하린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그것도 깊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린이 가장 믿었던 유진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걷던 복도에서 조금씩 발걸음을 늦추더니 이젠 점심도 다른 아이들과 먹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하리는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나 너랑 있으면 불편해. 유진은 눈을 피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도 좀 무서워서 그래. 미안해, 하리나. 그 말에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선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하리는 점심시간마다 여학생 화장실 3층 구석칸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무너져도 괜찮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음을 참으며 울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하리는 여전히 밝은 척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 한 명이랑 친해졌어. 수학 선생님 진짜 재밌더라. 그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린이 잘 적응해서 엄마는 너무 든든하다. 그러나 지연의 얼굴엔 눈과 주름이 깊어졌고 매일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온 그녀의 손엔 굳은 살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리는 그런 엄마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엄마에게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매일 밤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리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 같은 애가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지도 몰라.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빛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 문장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제발 누가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비명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절규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한 아이의 마지막 외침이었죠. 그날은 아침부터 불길했습니다. 날씨는 흐리고 하늘은 회색 안개에 뒤덮여 있었으며 하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빠르게 가방을 들고 교문을 향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교문을 향한 순간 그곳엔 백태민과 그의 무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멈칫했습니다. 태민은 담배를 입에 문 채 교문 기둥에 기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키 큰 남학생 둘과 눈빛이 날카로운 여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린을 보자마자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이 윤하린, 오늘 좀 놀자. 너 요즘 조예성 지하의 수업력 뭐며 교실에선 너무 조용해서 서운하더라고. 하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2명의 남학생이 그녀의 양쪽을 막고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니까. 금방 끝나. 걱정 마. 하린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팔을 거칠게 붙잡힌 채 강제로 학교 뒤편 골목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목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학교 쓰레기장 뒤편의 외진 공간. 이미 몇 번 교내 루머에서 들은 사고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닥엔 젖은 낙엽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외부와 차단된 그 공간은 희생자만 있고 목격자는 없는 지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리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뭘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제발 그만해줘. 그러나 그들의 눈빛엔 조금의 동정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린의 눈물은 그들에겐 더 큰 놀이감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벌써 울면 어떡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태민은 침을 뱉고 하린의 얼굴 앞까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높이 들어 하린의 뺨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이 보내준 마지막 종소리처럼 그 골목의 공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젠장, 이런 타이밍에 곧이어 경찰차의 전조등이 골목 어귀를 환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튀어! 태민은 욕설을 내뱉고 가장 먼저 도망쳤고 그의 무리도 썰물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겨진 건 무너진 무릎으로 골목 바닥에 주저앉은 윤아린 혼자였습니다. 하리는 바닥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교복은 찢어져 있었고 무릎은 흙투성이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이 무너진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 서지연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리나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딸을 품에 안고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긴 순간 하리는 마침내 참고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리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하루하루 받았던 모욕과 조롱, 비참했던 점심시간과 화장실에서의 숨죽인 울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처받은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지옥을 밟고 올라오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다 끝내줄게. 그날 밤 서지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딸 유나린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곱씹으며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엔 붉은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할인을 깨웠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목소리로, 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오늘은 절대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갔다 와. 엄마가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알지? 할인은 어제의 일로 지쳐 있었지만 엄마의 손에 이끌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할인의 발소리가 계단 끝으로 멀어지자 지연의 얼굴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전장에서 생사를 건 수많은 결단을 내려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어떤 작전보다도 치밀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서지연은 정고 무렵 조용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기침 한번 하지 않고 교장실 문 앞에서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엔 한 장의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실례합니다. 유나린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교장은 다소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학부모와는 다른 서지연의 태도에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교장 앞에 앉아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엔 제 딸의 병원 진단서 찢긴 교복, 사진 욕설 낙서가 담긴 책상 사진, 그리고 학생들이 퍼뜨린 루머와 합성 사진의 SNS 캡처, 그리고 익명의 제보로 받은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교장은 당황한 듯 얼굴을 굳혔지만 아직은 무책임한 관행 속 익숙한 대응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학기 초엔 학생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자주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선 넘는 장난도 종종 하고요.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서서히 얼음처럼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딸이 겪은 일들이 감정 기복 정도로 보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칼날보다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분히 자료 하나하나를 꺼내 교장에게 보여주며 논리정연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교복을 입고 돌아온 아이를 단순한 다툼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합성사진과 유포된 글들이 사소한 장난이라고 보이십니까? 선생님은 이 학교의 책임자입니다. 이 학교 안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의 책임도, 학생 보호 실패의 책임도 교장 선생님께 있습니다. 교장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조용히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학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저는 군인의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선 서지연의 발걸음엔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순,
그리고 그 다음 수순까지 정확히 그려진 작전이 완성되어 있었죠. 그건 단순히 딸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의 침묵과 무책임으로 덮여진 학교 폭력의 구조 그 자체를 겨냥한 전쟁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측은 마지못해 긴급 학부모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명분은 학생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 실제로는 사건을 조용히 덮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교장, 교감, 학생부장, 그리고 주요 학생들의 부모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백태민의 부모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사업가로 꽤 알려진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 라는 표정을 얼굴에 고정한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태민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태민이는 집에선 말도 없이 착하고 예절도 바른 아이입니다. 그런 애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건 납득이 안 가요. 전학생 쪽에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지. 다른 가해 학생의 부모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민하잖아요. 애들끼리 싸우고 장난도 하고 그런 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할인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애도 좀 도발적인 구석이 있었겠죠. 생긴 건 반듯해도 속은 알 수 없잖아요. 회의실은 책임을 피하려는 말들과 피해자 탓을 하는 비열한 주장들로 점점 난장판이 되어갔습니다. 교장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회의는 무질서와 무책임 속에 휩쓸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그 문 너머로 등장한 인물은 정장도 교복도 아닌 완전 무장한 군복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군복에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갈한 모습으로 똑바로 회의실 안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양 어깨에는 별 2개, 가슴엔 빛나는 훈장과 기장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 육군소장 서지연. 회의실 안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로 말하던 학부모들은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백태민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교장은 식은땀을 훔치며 일어서지도 못한 채 의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가장 상석으로 향했고 회의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파일과 USB가 담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군복 차림의 법무장교 2명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윤아린 학생의 보호자이며 대한민국 육군 모사단의 현직 사단장 서지연 소장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에게 가해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폭력, 그에 대한 학교의 묵인과 책임 회피, 그리고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저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군인이 아닌 하나의 엄마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된 외상 진단서, 찍힌 교복 사진, SNS 루머 유포 캡처, 실제 음성 녹음 파일의 녹취록, 익명 학생들의 증언서. 법무장교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관련 법률 조항과 형사 고발 근거를 낭독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재의 2조에 따라 본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집단적 계획적 폭력으로 간주되며 학부모들은 말이 없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경고합니다. 제 딸을 망가뜨린 대가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법적 조치, 언론 제보, 국방부 민원. 저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타협도 인내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제 딸을 위해서. 회의실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서지연의 발언 이후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덮을 수 없는 거대한 사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서지연의 정식 고발장이 교육청과 지역 언론,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는 마지못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그 안에선 이미 모든 증거와 정황이 철저히 정리되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딸 윤하린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린은 긴장했지만 엄마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인 백태민과 그의 무리들 역시 소환되었고 그들의 부모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위세는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서지연에게로 향했고 그녀가 테이블에 서류를 내밀 때마다 공기의 흐름조차 변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백태민 및 관련 가해, 학생 전원장기 정학 후 전학 조치, 관련 담임교사, 학생부 교사, 직무태만으로 징계 경고, 학교 측 책임자였던 교장과 교감 교육청 감사 후 직위 해제. 그동안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들은 모두 자신이 한 일을 하지 않은 일의 대가를 법과 제도 아래서 똑똑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교장과 교감의 해임 이후 학교에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학생 인권과 정서 케어에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로 부임 첫날부터 전면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정기적인 감정, 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 모든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대응 교육 실시, 학교 SNS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 학교 안 어두운 공간 CCTV 설치,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도록 윤하린이라는 이름이 이곳에서 역사로만 남도록 학교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하린도 점차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과의 주 2회 치료 세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지연 소장이라는 가장 강인한 엄마의 존재가 하린을 점점 다시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말 오후 지연과 하린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은 부드럽고 하린의 옆 얼굴엔 이전엔 볼 수 없던 해맑은 미소가 맴돌고 있었죠. 엄마, 나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 친구들도 생기고 선생님도 잘 대해줘. 지연은 딸의 손을 살짝 쥐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하린 정말 잘 버텼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웃을 수 있을 거야.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윤하린의 하루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가해자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교실엔 더 이상 긴장과 숨죽임이 존재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하나둘씩 하린에게 따뜻한 시선과 조심스러운 호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문예부 활동을 하던 전 차보은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책을 좋아하고 미소가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보은은 하린에게 시집 한 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시 좋아. 내가 제일 위로받았던 문장이 있어. 너한테도 힘이 될 것 같아서. 책갈피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하린은 책을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많이 힘이 돼. 그날 이후 하린은 문예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보은을 비롯해 진심 어린 친구들이 조금씩 곁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 장수혁은 교실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하린이라는 이름을 무겁게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습니다. 수업 중 실수한 하린에게 장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려도 돼요. 틀리면 배우는 거니까요. 윤하린 학생 오늘 답 잘했어요. 그 한마디에 하린은 처음으로 반복자의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장 선생님은 조용히 다가와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젠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느낄 수 있게 해줄게요. 서지연 소장은 여전히 바쁜 군인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퇴근 후에는 누구보다 다정한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둘은 함께 시장에 가고 같이 된장찌개를 끓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조용히 묻습니다. 하리나 지금 행복하니? 하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엄마 덕분에 나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 말에 지연은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군복 뒤에 숨겨졌던 그녀의 연약하지만 따뜻한 심장이 그 순간 고요히 하지만 단단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리는 창밖을 봅니다. 한때 눈물로 바라보던 그 달빛은 이제 위로와 희망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졌어. 괜찮아서?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두려움도 울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 무너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평온이 담겨 있었죠.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윤하린의 교복 자락도 바람에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 도서관 벽보에서 이런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학생 상담 봉사 동아리, 귀 기울이는 교실.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면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창립준비위원 차보은 윤하린 외 그 동아리는 매주 금요일 방과 후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도 없이 찾아오는 학생들,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후배들, 혹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옵니다. 하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지 않고 그 곁을 함께 지킬 뿐입니다. 나도 그랬어. 아무도 묻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았어. 한편 서지연 소장은 군에서 마지막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명예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저녁식 날 수많은 군 장병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경례했고 지연은 단호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한 미소로 마지막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제복 벗었어. 남은 인생은 너랑 나 함께 살아가려고. 하리는 그 말에 말없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 졸업을 앞둔 겨울. 하리는 문예부 후배들과 함께 작은 작품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표지는 흰색 바탕에 아주 조용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빛이었다. 윤하린. 그 책 속엔 하린의 짧은 산문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눈을 감으면 사라지고 싶었고 문득 내 이름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내 이름을 똑바로 불러주었으며 내가 숨쉬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엄마였다. 세상은 아직 불완전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아프고 흔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이름은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졸업식 날 하리는 학사모를 쓰고 교문 앞에서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엄마는 이제 군복이 아닌 따뜻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둘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하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웃자. 서지연은 눈가에 맺힌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웃을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누군가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윤하린처럼 아픔을 감추며 하루하루를 버텨본 적 있나요? 혹은 서지연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 했던 날이 있었나요?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작은 기억이나 큰 용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상처받고도 말하지 못하는 아이, 묵묵히 참는 부모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